2007년 10월 24일 인적이 드문 강원도 화천의 산골 마을에 산삼을 캐러 들어선 10만이. 산길 한복판에 박혀있는 말뚝에 화가 나 말뚝을 박은 70대 할머니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집안의 기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잠시 후 10만이 눈에 마당 안쪽 화단 위로 쓰러져 있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집과 마당 이곳저곳에 혈흔이 있었지만 지문도 목격자도 범인의 흔적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숨진 지 열흘째 되는 날 한 통의 편지가 할머니 주소로 날아옵니다. 정갈한 글씨체와 달리 내용은 성적인 모독으로 가득했습니다. 비슷한 편지가 그 후로도 6통 배달됩니다. 5년 뒤 미제 사건 전담부서는 살인 사건을 재조사합니다. 무엇보다 편지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연대 뒷골짝, 군바리, 휴양소. 일반인들이 잘 쓰지 않는, 그러니까 군인들이 주로 쓰는 단어들. 여기에 유난히 큰 아들에게 드러낸 적개심. 또 하나, 편지 우표 밑에서 희미한 단서가 발견됩니다. 과연 노인을 살해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5년이 지나서야 풀린 화천 노인 살인 사건을 다룹니다. 자, 강원도 화천의 산골 마을 2007년에 벌어진 사건. 지금 2021년 강원도 화천의 산골 마을도 상당히 진짜 인적이 드물고 CCTV도 없고 그럴 텐데 무려 이게 몇 년 전입니까? 14년 전에 6가구만 살고 있었다고 하고요. 여기서 결국 이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건데 이 피해 할머니를 지나가던 10만이가 발견을 했다고요. 사실 화천 작은 마을에는 그 각각의 가구들이 굉장히 작고 가구들 사이에 굉장히 친밀도가 있다면 저 집에 누가 사는지를 다 아는 집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형사정책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는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CCTV도 없고 어떤 그중에 경찰서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다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원적 어떤 공동체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쉽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사건은 그거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김만희가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길 중간에 말뚝이 하나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왜 말뚝을 박아놨을까라고 생각하고 집안에 딱 들어가니 집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발견했는 게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온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했는 거예요. 발견하고 그 안에 집을 들어가 보니까 부엌에서 프라이팬이 좀 이그러져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 프라이팬으로 할머니의 머리를 가격을 하고 그 할머니는 그로부터 화단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그 혈흔이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유, 세상에 70대 할머니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길래 이렇게 막 잔혹하게.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물론 이렇다 할 증거도 없었다면서요? 네, 싱크대 안에서 이 커피잔이랑 커피 믹스 봉지 발견됐는데 피해자의 지문만 채취가 됐었고 피해자의 지문? 네, 피해자 노인분의 그 지문만 나왔었고 또 이렇게 손에 쥐고 있던 모발이 있었는데 이것도 피해자 본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로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 와중에 이 범인의 머리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자기 머리카락을 이렇게 아파서 고통 때문에 잡고 있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또 바닥에 혈흔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것도 전부 다 피해자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팀장님, 지금 우리 백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지문도 피해자 거, 손에 쥐고 있던 모발도 본인 피해자의 거, 이런 식이면 이거 수사 정말 난항에 봉착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든 사건인데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봤을 때 거기에 범인의 유류품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 지문이라든지 범행의 흉기는 찾은 것 같아요. 프라이팬을 찾긴 찾았지만 거기에 지문이 없었고 또 그 당시에는 CCTV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주변의 우범자라든가 용의자들을 우리가 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 전기 검침원이라든지 전기 검침하러 오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우체국 집배원 같은 경우도 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동네에서 아마 그 사이가 안 좋았던 목사까지도 수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다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아하. 현장 부재 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다각도로 수사를 했지만 특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약 5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던 사건입니다. 5년 동안. 예. 자, 그런데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가 사건 해결의 문을 조금 열었다는 건데 그게 어떤 편지였습니까? 네, 일단 이 사건이 발생하고 열흘 뒤에 일단 발신지는 강원 화천군, 발신인은 이만성이라고 써 있었고요. 그리고 수신인은 이 피해 노인의 큰아들로 해서 편지가 한 통 도달을 합니다.
일단 이 큰아들 같은 경우 멀리 경기도에서 목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이 피해 노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이런 구체적인 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들을 욕하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이제 짧게는 2달, 길게는 뭐 1년 5개월 간격으로 2011년 11월 1월까지 계속 이어졌고요. 이 편지가 도착하는 족족 우체국은 수사를 받고 있던 강원경찰청에 보고를 했던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편지인데, 자, 정확히 저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었던 겁니까? 네, 일단은 첫 번째 단서가 2008년에 보낸 세 번째 편지, 그러니까 전부 7통이 왔었는데 세 번째 편지에서 단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표 뒷부분에서 나왔는데 그게 아무래도 침을 바르다가 여기서 이제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표를 붙이기 위해서 자기 침을 발랐다? 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지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서 조금 일부가 나와서 이게 굉장히 사건의 실마리가 됐었고 또 무엇보다도 내용에 군대 용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군발이라든지 뭐 연대 뒤 골짜기라든지 이런 은어로 봤을 때 이게 군 생활을 좀 해본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찰이 큰아들에 대한 이제 원한에 섞인 그런 말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 큰아들에게 혹시 원한 살 만한 사람이 없었냐. 과거긴 하지만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해서 지금 피해자 아들 보면은 과거 군대에 있을 때 사이 안 좋은 사람이 그러고 보니 한 명이 생각이 났다.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팀장님, 이 정도만 가지고 팀장님이 만약에 이 사건을 수사했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체포가 반발인데요. 지금 DNA가 나왔습니다. 우표 침 뒤에서 침이 나오니까. 그리고 지문도 나와서 쪽지문이에요. 이거는 그 피의자가 범행을 해가지고 교도소 가게 되면 DNA 실추하기 때문에 일치가 되는데 범행을 안 했으면 다른 범행이 없으면은 DNA를 확보했다 그러니까요. 하더라도 대조가 안 됩니다. 되죠. 지문도 그 데이터베이스에 쪽지문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이다 캔을 먹었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사이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침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네요. 그 DNA 확보했고요. 예. 아마 지문도 확보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조해가지고 범인인 걸 했는데 본인은 이제 부인하고 있는 거죠. 부인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경찰에서는 용의자로 봤고 과학적인 증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이 피해자는 뭐라고 했냐면 프라이팬으로 때리긴 했다. 하지만 죽이진 않았다. 바꿔서 말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에서 볼 때에는 DNA 확보돼 있고 피해자 진술이 부인하더라도 프라이팬도 아마 확보를 했으기 때문에 살인죄로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하면 승 의원님 이겁니다. 이 편지를 보냈던 사람, 그러니까 이 노인, 피해자의 아들에게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군대에서 쓰던 용어를 막 이렇게 하면서 군발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했다는 건데, 아니 그렇다면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화풀이를 하려면 그 아들한테 했었어야지 왜 그 어머니를 저렇게 했냐. 조금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예, 드리면 이 연대장 아들이 연대장 출신이에요. 연대장 출신이고 저 군대를 이제 뭐 다녀오신 분들과 안 다녀오신 분들이 좀 서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섞여 있을 건데 앞에 군대에 보면 초소라는 곳에서 이제 초소장이 있습니다. 초소장이 보통 이제 직업 군인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예. 이 남자가 상사 출신이에요. 아하. 상사가 초소장으로 딱 있는데 이렇게 군대 내에서 이렇게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인부들을 어차피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좀 들어가는데 좀 이렇게 편의를 봐주면 되는데 지금에 있는 이 피의자, 이 피고인, 살인을 했는 사람이 그 초소장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원칙론자였는가 봐요. 어허. 그래서 인부들이 들어가는데 사사건건 확인하다 보니까 인부들과 굉장히 많은 마찰이 일어나고 그래서 연대장이 너 마찰을 일으켰으니까 다른 부서로 조금 이렇게 전직을 해라고 해서 약간 한직 부서로 내어보내니까 이 사람이 청와대라든가 기타 여러 군데 다 진정을 넣어서 그 진정 때문에 징계까지 이렇게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 어머니 집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연대장의 어머니. 예, 지금 할머니. 어. 이 할머니 집을 알게 되고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어. 찾아가서 제일 처음에 제가 아드님하고 같이 근무했던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그래. 반갑죠. 반갑해서 밥까지 다 해주는 과정에 이제 아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니까 할머니께서는 자기 아들 험담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아니 아들이랑 같이 일했다 그래서 반갑네 하고 불렀는데 막 갑자기 욕을 예, 해. 아들이 계속 그러니까 할머니도 화가 나니까 할머니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감정 대립이 있었겠죠. 그랬겠죠. 거기서 이제 이 할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고 그러면 왜 이 편지를 이렇게 썼느냐 하니까 그렇죠. 그 편지도 하는 게 왼손으로 썼대요. 왼손으로 쓰고 일부러 맞춤법도 틀리게 만들면서 그 편지를 적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렇게 아들 이름으로 편지가 나가면 아들의 위치를 결국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편지를 썼고 수사의 혼선을 일으키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야, 아니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원한을 그러니까 애꿎은 어머니한테 푼 셈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법의 심판은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일단은 이 남성은 어느 정도 피해망상 증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본인의 행동의 의미나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가 쉽게 말해서 심신미약이 인정이 됐고요. 예. 심신미약이 인정이 된 상황에서 계획 범행이 아니라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것들을 참작을 해서 1심에선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는데 항소심에서는 좀 감형이 돼서 징역 7년으로 좀 낮아졌고요.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이게 네. 진짜 그 앞서 우리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이다 캔에서 그 사람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형사들이 사이다 이렇게 마신 걸 보고 나중에 그 캔을 수거해가지고 DNA를 맞춰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불러가지고 당신 좀 뭐 침을 뱉든지 뭘 하든지 해서 좀 내놔라 뭐 이렇게 네. 하면 되는데 뭘 저렇게 숨어서 그걸 예? 사실 이 DNA 채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조두순 사건 기억하시죠? 조두순 사건 이후에 이제 재범의 우려가 높은 사람들에 한해서 DNA를 채취해서 이제 보관을 해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일명 DNA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번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걸 자칫 오해하면 DNA 채취하는데 동의 안 해주면 불법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동의 안 하면 그럼 법인 못 잡습니까? 그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DNA를 채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요. 법이 바뀌면서.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집행이 돼서 DNA를 채취를 하게 되면 이거는 잘못됐다. 예전에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는데 이제 일주일 안에 이 처분 불복 절차가 법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이제 인권 침해적 소지를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한 거고요. 이제 이런 거죠. DNA가 한번 채취가 되면 예. 그래서 제 DNA가 채취가 되면 제가 죽을 때까지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도 역시 아무리 잠재적 범죄자일지라도 좀 인권 침해적 소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좀 인권 침해적 소지를 지우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 동의하지 않으면 DNA 채취를 못한다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